자, 우리 그 176페이지는 이 자금 관리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2022년 돌아오는 이제 8월부터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개니까 3개만 해보죠. 13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매월 말 현금 잔액이라? 총계정 원장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다.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요. 엔터 2번 치세요. 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자, 왼쪽에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보이죠. 그 중에 101번 맨 위에 있는 게 현금입니다. 그러면 현금의 1월 달에 잔액. 이게 월말 잔액이에요. 2월 달에 잔액. 이게 2월 월말 잔액이에요. 네, 이거 쭉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게 2월인가요? 네, 2월이네요. 네. 네. 2번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네요. 만기가 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이다. 지급보험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금관리 쪽에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자, 만기 좋아요. 만기별 만기를 2023년도 거니까 2023 1월부터 2023 12월 엔터 전체 거래처 엔터 그러면 처음부터 끝 하나밖에 없네요. 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월 30일) 만기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요거 한번 누구한테 한번 시켜드릴까? 김한나 씨한테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씨, 요거 어디 가서 보실까요? 1월계표요. 1월계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가지고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아, 1일 자금 명세서, 금융자금관리?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6월 말을 넣어요? 네, 6월 30일. 여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본다. 아니에요? 291325050
네, 지금 물어보시는 거, 뭐지? 그 4번. 예? 4번 물어보시는 거 맞죠? 아, 우리 지금 5번 문제 하는 거예요. 아, 5번 하고 있어요? 네. 5번은 질문이 뭐죠? 잠시만. 이거, 뭐죠? 이거 어디 들어가서 보냐고요? 예. 잠시만요. 아니, 보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긴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저 같으면 일로 안 들어와요. 네네. 저 예. 4번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4번이었습니까? 제가 네. 질문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5번이었습니다. 6월 아, 말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 어떻게 될까?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이렇게 어떤 특정 은행이라든지 특정 거래처가 딱 나오면 거래처 원장 보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것과 같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래처 원장을 가가지고 6월 말이니까 6월 말부터 6월 말 해도 되고 1월 1일부터 6월 말 해도 되고 앞에 날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날짜를 6월 30일로 하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에서 그냥 엔터 치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계속 엔터 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가 지정이 되고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신한은행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고요. 잔액이 여기 딱 있는데 조금 전에 일일자금 명세서에서 봤던 그 잔액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거래처별로 뭐 잔액을 확인해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래처 원장을 생각하세요.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한다.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금 잔액을 확인한다. 거래처별로 미지급금 잔액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 거래처 원장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답형으로 요 숫자를 기입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자금관리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을 바꿔서 제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제4장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표입니다. 우리 메뉴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에 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뿐만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및 여러가지 부속서류 작성되는 거, 그 다음에 조회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이런 주제로 공부가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이미 다 부가가치세 이론 한 분 빼고 다 19분이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요거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죠.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1기, 2기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런데 1기를 3개월씩 나눠서 예정신고기간 3개월, 확정신고기간 3개월. 그런데 확정신고기간이 왜 6개월로 되어 있느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를 했으면 제외하고 4월부터 6월 것만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기도 예정은 7월부터 9월, 확정은 10월부터 12월 31일인데 왜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을까?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포함해서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물론 가산세는 부담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이렇게 되고 납부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 4월 25일 일기 예정, 7월 25일 일기 확정, 10월 25일 2기 예정, 1월 25일 2기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론 때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돌아오는 7월부터는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고 7월 1일 이전에는 3억 원입니다. 예. 뭐 7월 1일이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직전 연도니까 2022 1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21년도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이 안 되는 가령 1억 원밖에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예.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예. 의무 발급자가 그렇다. 다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몽땅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다.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매출세액하고 관련이 있거나 매입세액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세액은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이러한 증빙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달라 하는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무조건 입력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전표관리, 자금관리, 증빙을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서 증빙들을 쭉 봐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에 그동안 수업 내용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한 장도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예. 부가세가 없어도 거기다 입력해요. 공제 못 받는 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것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일반 전표는요, 구분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기억나시죠? 1, 2, 3, 4 이런 구분을 입력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요, 그 분계 때 구분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추가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이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틀리게 입력하면은
부가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도 덩달아서 틀려집니다. 부가세 신고 및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그 유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출 관련 유형과 매입 관련 유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시험을 내게 되면은요, 그 뭐 점수를 높은 점수 얻어서 합격하기 정말 힘들겠죠. FAT 1급,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세 가지, 매출에서 세 가지, 매입에서는 네 가지, 이것만 연습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FAT 1급은 매출의 세 가지 유형과 매입의 네 가지 유형만 출제를 합니다. 이거를 충실히 연습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교재 끝나고 TAT 2급 교재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유형을 특별히 뭘로 몇 가지로 출제를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거나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7개로 연습을 할 겁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뒤에 또 안 나오나요? 뒤에 또 나오죠? 옆에. 자, 그래서 유형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란이 또 중요한데,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를 거기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입력하지 마라. 전자세금란. 그런데 더존에서 발행한 경우도 입력하지 마라. 네. 더존에서 여기 빌 36524라고 하는 것은 더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그 솔루션입니다. 그 사이트인데 빌 36524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란을 비워둬라. 전자세금 계산서 아닐 때도 비워둬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예요?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해라 이거.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실습을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해보는 게 제일 느낌이 빨리 오잖아요. 그리고 해봤다가 나중에 이거 읽어보면 아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우리 분계가 아주 메인 매출조표 분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동화. 자, 전액 현금의 입금이거나 현금의 출금일 때는요, 1번 현금 하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전액 외상 매출이거나 전액 외상 매입금이면 2번 입력하면 분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혼합이라는 분계를 하게 되면은요, 한쪽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뭐 현금이나 외상이 섞였거나 카드가 아니거나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4번 카드 선택하면은요, 카드로 제품을 팔았다 또는 카드로 뭔가를 매입했다. 4번 카드 분계하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력이 너무 쉽겠구나.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우리가 자동화라는 것은요, 예측이 되는 부분 내에서 자동화가 되는 것이지 모든 예외를 모두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동 분계가 대부분 다 성공적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꼭 분계 내용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분계된 것을 꼭 확인하고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매출 유형이라고, 아까 그 유형이라는 거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형을 여기 표로 딱 만들어 놨는데 아휴 이게 더 뭔지. 네. 우선 11번, 13번, 17번만 알아두세요. 자, 11번 딱 보시면은 내용이 뭡니까? 과세 매출이라는 건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다 11번이에요. 간단하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11번 그냥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계산서에 의한 매출. 앞에 거는 뭐 몰라도 돼요. 예, 왜냐? 계산서는 세금이 없는 영수증입니다. 면세 사업자니까 세금이 없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13번이다. 아까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11번이다. 네.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신용카드 전표 발급한 매출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란 뭘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우리가 그걸로 팔았는데 부가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과세 대상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면세와 과세를 같이 겸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면세 제화를 신용카드로 팔았으면 거기 부가세가 없을 거예요. 그건 17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 밑에 있는 카면이라는 거예요. 18번. 네, 18번. 그런데 FAT 1급에는 18번을 문제를 안 낼 거예요. 예, 신용카드로 뭐를 팔았다. 그러면은 다 부가세 있는 걸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게 17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에서 볼까요? 아까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51번 볼까요?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 아까 여러분 매출에서 11번이 뭐였냐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판매. 예? 매출. 그게 11번. 그럼 51번은 세금 계산서 수취. 받은 거. 그러면 51번하고 54번을 먼저 볼게요. 자, 51번은 과세 매입이라고 했고 54번은 불공 매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 매입까지는 똑같은데 앞부분에 뭔가 있어요. 앞부분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수취라 그랬어요. 51번하고 54번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51번은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이니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54번은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다 이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기를 샀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으면서. 근데 이 선물 세트는 직원들 생일 선물로 주려고 사왔어요. 그건 복리후생비거든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거는 51번이에요. 자, 똑같은 똑같은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 선물 세트는 거래처에 명절도 돌아오고 그래서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선물 세트를 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사왔어요. 그거는 접대비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게 54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은 51번과 54번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입에서는. 매출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매출은 판매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과세예요. 다 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서 53번 여기 빼먹고 왔죠? 53번은 뭐냐? 계산서 수취 매입. 아까 13번이 계산서 발급한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53번은 계산서 받은 매입. 네.
하나로마트에서 쌀을 사고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거. 계산서 수취 매입. 계산서 매입은 다 면세 품목이에요. 쌀, 복숭아, 사과, 고등어, 뭐 이런 것들 계산서 발급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인데 부가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는 해당 안 되고, 예, 부가세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 공제 가능해야 돼요. 공제 가능. 매입세 공제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전표 관리하고 자금 관리 공부하면서 매입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몇 건 우리 입력했었어요. 신용카드로 뭐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뭐 참만나 갈비인가? 뭐 여기 그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죠. 거기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왜 그러느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57번은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는 공제 못 받는 건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어때요? 세금 계산서는 공제 못 받는 것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뭐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습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요령인데요. 이거 지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실습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 네, 이거 쭉 지나가세요. 네, 나중에 다 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1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수행과정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해라. 여러분, 발급이라는 것은 거래처에 발급한다는 의미고요. 전송이라는 것은 국세청에 전송한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이론 공부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서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아마 이 부분 공부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문옥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국세청의 전송은 언제까지 하는 게 정상일까요? 다음날? 아니 지금 뭐 맞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죠? 다음날? 다음 날. 네. 맞습니다. 뭐 하고 다음 날이죠? 발급한 다음날? 예, 맞습니다. 발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정상 전송이에요.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전송 안 하면은 가산세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그게 쫙 모아졌다가 그 다음날 일시에 다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예.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자동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송하라고 문제에서 냅니다. 그러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우리 시험용 프로그램에는 만들어 놨어요. 그 메뉴를 꼭 눌러서 전송 절차를 여러분이 수행해 주어야 돼요. 자, 거래명세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네, 거래명세서는 대개 이 창고부서, 그러니까 물건을 다루는 부서에서 거래명세서를 서로 주고받고 인수인계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세금계산서는 주로 격리계통, 세무회계계통에서 세무자료로서 주고받는
증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이전에 거래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서류가 거래 명세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식의 구조를 보면은 세금 계산서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너무 비슷해. 자, 보시면은요. 좌측에는 공급자, 우측에는 공급받는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거래 날짜와 공급가액 세액, 밑에는 공급 내용이 보입니다. 분명히 뭐였고 수량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 밑에는 결제 내역이 보입니다. 대금을 어떻게 결제한다. 자, 자료가 1, 2 두 개군요. 그러면서 밑에 내용이 코디나라와 데일리 룩에다가 거래처 두 군데다가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이랬네요. 이걸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네요. 발급은 하라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그런데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송일자는 아까 법률에 의해서 다음 날까지 전송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실무자가 전송일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맨날 발급일 다음 날로 맨날 고쳐서 전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송일자는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날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전송일자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송할 때는 무조건 전송만 하면 돼. 그럼 날짜는 자동으로 날짜가 현재 날짜로 입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분계를 한번 연습해보자. 자, 메인 매출 전표 분계가 자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연습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분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메모장에다가 분계를 한번 같이 해보죠. 네. 위에 거는 같이 해보고 밑에 거는 제가 누구에겐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7월 10일 날이네요. 7월 10일 날. 내 거래가 뭐냐면은 여성 정장. 우리 회사가 지금 계속 3일 패션입니다. 여성 정장을 공급가액 1000만원, 매출세액 100만원 이렇게 판매했어요. 그런데 대금은 미수라는 것은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여성 정장은 우리 3일 패션이 의류 도소매업이니까 이거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거래입니다. 자, 차변에 돈은 못 받았어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 받을 권리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의 개정 과목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의미 있는데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을 의미지만 어음이 아니고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면 그건 외상 매출금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0인데 이런 거래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괄호 열고 코디 이렇게 거래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권리가 생겼나요? 그 원인은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생긴 겁니다. 상품 매출. 계정과목이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했을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이 1,000만 원.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인 거예요. 공급가액이. 그럼 저 세금은 뭐냐? 세금은 판매자인 3일패션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매출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자에다가 거래 징수를 하죠. 공급자가 거래 네. 징수,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우리 회사 수익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가세 원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분들이 내가 이번에 세금을 수천만 원을 냈다. 네. 무슨 세금인데요? 부가세를 냈다 이거예요. 부가세는 자기 세금이 사실 아닙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한 거면요. 그 사장님의 고객님들이 세금을 내준 거예요. 예. 소비자가 부담한 소비세예요. 소비세. 우리 고객들이 부담한 거예요. 다만 고객들한테 국가가 세금을 다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업자 보고 사업자가 거래징수해서 납부를 해달라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냈지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이 아니에요. 자,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는 세금은요. 사업소득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는 거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은요. 주식회사들은 법인세. 예. 그게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공부 정확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요 세금은 뭐가 되냐면 부채가 돼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 예,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그 앞에서 일반전표 입력할 때 그냥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우리 배웠는데요. 급여 지급할 때 그것도 역시 급여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 원천징수하는 것도 예수금이었죠. 네. 예,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하는 것도 이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인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이죠. 이 부가세 예수금은 코디나라가 부담해 준 거예요. 코디나라가. 네. 우리가 여성정장 한 벌에 10만 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100개 주세요. 그랬어요. 100개. 예, 그러면 100개에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인데 이거는 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세금이 있습니다. 하고 코디나라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1,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은 이건 우리 거지 하고 수익으로 잡고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부채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에요. 이거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액으로 갑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 부채.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면 부가세만큼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아셨잖아요. 네. 사료 2는 데일리룩에다가 팔았네요. 네, 데일리룩에다가. 네. 요거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7월 이건 15일인데. 자, 저기 이현정 씨 보이시는데 이현정 씨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7월 15일 거 한번 해보십시오. 분계. 사변에 현금 1,100만 원 자산 증가. 현금. 5,500만 원 자산 증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변은 상품 매출 5천만 원 수익 발생. 네. 그다음에 부가예수금 500만 원 부채 증가. 부가세 예수금 500만 원. 부채 증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네. 대변은 다 이렇게 될 거고 차변만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현금 받았으면 현금,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음. 네. 현금도 받고 외상도 했으면 차변이 현금 얼마,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제 분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수행 2번. 이제 전표 한번 입력해 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 열어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 열어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첫 번째 위에 있는 날짜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입력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왔는데 유형란으로 엔터로 지나가시면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네. 자, 유형에 가보시면은 매출열이 있고 매입열이 있죠. 예, 거기 이게 쫙 목록이 있어요. 자,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하라 그랬어요. 더존에서 발급할 거예요. 빌 36524에서. 예.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유형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11번. 예, 11번. 그래서 11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과세라고 나타나고 여기에 빨갛게 매출, 매입은 이 자리가 매입 바뀔 거고 매출은 매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품명은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세요. 여성정장 100개 10만원. 수량 단가를 딱 넣으면은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까지 쫙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엔터로 가셔가지고, 코드에서 딱 멈춰가지고요.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그 옆에가 거래처잖아요. 자, 거래처가 코디죠. 코디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1001번에서 엔터. 자, 이제 전자세금란으로 커서가 넘어왔죠. 네. 네. 전자세금란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빌 36524에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 안 합니다라고 앞에 교재에서 확인했죠. 네. 그래서 이거 비워두세요. 0번 하면 비워져요. 0번.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자, 분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아까 자동분계 번호가 나옵니다.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이것이 외상이었죠. 그러면 2번을 거기다 입력해 보세요. 분계에다가. 그러면 밑에 분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분계가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면 위에 입력한 건 뭐하러 입력했느냐?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위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밑에는 회계,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그 회계 처리, 총계정원장,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분계 맞는지 그래도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보세요.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1100만원 거래처 코디 나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거래처는 없어도 되지만 상관없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원, 거래처 안 넣어도 되지만 이대로 돕니다. 적요가 여성정장 100벌 딱 지키죠. 완벽하죠? 예, 자동분계. 이것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요령이에요. 자, 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15분간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10시 25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40분에 만나겠습니다. 40분. 네, 40분에 다시 만나요. 네.